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12월분 세무회계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계속 풀면서 좀, 난이도가 점점 좀 많이 상승하는 것 같다. 우리가 교재에서 보지 않았던 좀 뭔가 새로운 신유형이 막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22년 12월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게는 한 대여섯 문제, 또 이게 좀 작게 보면 한 세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들인지 그래도 여러분 못 푸는 건 아니에요. 못 풀 수 있는 정도다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고 또 기본서로 충분히 탄탄하게 다졌다면 충분히 풀 수는 있었다. 조금 헤매거나 시간이 부족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자, 12월 40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번입니다. 자, 12월 기출이고요. 세무회계 4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사례 하나를 딱 기억해 놓으면 어렵지가 않죠. 기간은 뭐예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1과세기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 우리가 1과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요때 요게 이제 기간이죠. 요렇게 연속된 기간은 시간을 기간이라 그럽니다. 자, 1기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죠. 요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 확정적인 어떤 특정한 시점을 우리는 신고 기한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일단 용어는 구분하시고 기간이란 어느 일정 시점에서 다른 일정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기간의 계산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릅니다. 역법적 계산 방법이라는 건 달력 날짜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한 달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8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 한 달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착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납세자가요. 납세자가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기준이 있고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무언가를 이제 송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납세자가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것은 요렇게 발신한 때, 우편 도장이 찍힌 때 발신주의를 따르죠. 그런데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무언가를 송달할 때는요, 어떻게 봐요? 납세자한테 도달한 때를 따릅니다. 그래서 도달주의 두 개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납세자의 어떤 편의를 조금 더 유리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어떻게 발신한 날, 보내는 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발신주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4번 기간의 말일이 만약에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날로 하루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특별히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42번입니다. 자, 국세부가 원칙 중에서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이러면 이제 바로 찍고 넘어가야죠. 뭘로 찍고 넘어가야 돼요? 실질과세의 원칙 이렇게 찍고 이제 바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4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통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의 차이 혹은 뭐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게 한두 지문으로 나오는데 기한 후 신고를 메인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흔치는 않지만 우리가 어렵진 않게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어?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신고 기한이 지났어요. 1개월 넘었어. 신고 기한이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한 달 넘었어. 8월 25일까지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쵸? 요게 이제 기한이 1개월 넘은 겁니다.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가 당연히 붙겠죠. 여러분 기한 후 신고하면 원래 내야 하는 때에 세금을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만 붙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붙죠. 왜? 늦게 냈으니까 납부 지연된 것만큼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쵸? 만분의 2.5 이렇게 해가지고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붙어요. 2개가 붙어요. 이렇게 2개가. 그런데 얘는요. 일찍 하면 감면을 해줘요. 얘는 안 해줘. 얘는 이자 상당액이기 때문에 얘는 안 해주는데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거는 감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1개월 내에 신고했어. 빨리 알아챈 거죠. 아이고 내가 신고를 못했네. 빨리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겠다. 1개월 내에 신고하면 반 깎아줘요. 그리고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30% 깎아줍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신고하면 20% 감면을 해줘요. 요렇게 이제 기한 후 신고는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조금 지엽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해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세무서에 들키기 전까지는 늦게 신고를 빨랑 해라 이 얘기예요. 자, 수정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세무서장한테 들키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자진신고 빨랑빨랑 납부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5년 내에. 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 내까지만 해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내에 빨리 경정청구를 안 한 거는 우리가 더 이상 돌려주지 않겠다. 빨랑빨랑 찾아서 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동시에 납부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안 냈을 거니까 본세 내야 되고 본세에 가산세 2개 붙습니다. 자, 44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도 언제 우리가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좀 되죠. 자, 요때 이제 어떠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뭐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 예고 통지 이런 식으로 자, 너 좀 있으면 세금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납부서를 고지받아요. 요때는 이제 납부서를 고지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납부서를 고지받기 전에 사전 권리 구제 제도가 있고요. 납부서를 고지받은 후에 사후 권리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 사전 권리 구제 제도는 과세 전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봐주세요. 과세 전 적부심이에요. 과세 전 적부심. 자, 사후에 요건 이제 30일 내야 돼.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자, 고지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요런 애들은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이의신청이 있어요. 이의신청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도 되고 안 하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심판청구 또 심사청구가 있어요. 자, 우리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은 그냥 관할 세무서에 하는 거고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하는 거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거예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요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뭘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래가지고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해야지 소송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고 됐죠? 요 정도로 여러분 정리가 되셨을 거고 올바르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납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사전 권리구제 제도는 과세전적부심이 있다. 맞죠? 자, 사후 권리구제 제도는 이의, 심사, 심판,
행정 맞죠? 여기 보면 이제 심판 청구에 행정 심판 이렇게 돼 있는데 심판 청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행정 소송은 조세 심판에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법원에 제기해야지. 조세 심판원에 제기하는 거는 심판 청구예요. 자,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맞죠? 고지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이렇게 과세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5번.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맞는 거 찾아보래요. 우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어떤 순서로 정해졌었어요? 일단 정관이라던가 법령에 있으면 그거대로. 근데 만약에 이거 없어. 그러면 회사가 신청하면 되죠. 설립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신청하면 돼요. 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거 둘 다 안 했어. 그러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자,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일회계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거고요. 만약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간다. 요거 지금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맞다고 착각하고 넘어갑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네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안 하면 1월 1일부터 가야 된다. 그래서 얘는 좀 틀렸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변경하고 싶어요.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싶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변경하려는 사업연도가 이미 종료 다 했는데 그때서야 늦게 신고하면 어떡해요. 내가 변경하고 싶은 사업연도가 이미 다 종료 기간이 다 돼가는데 막 이렇게 늦게 신고하면 어떡해. 그런 게 아니라 변경하기 위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변경하려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되셨죠? 직전이 빠졌어요. 틀렸고요.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요. 법인세 과세 대상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얘도 틀렸어요. 있어요. 1년이 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 말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공부가 좀 탄탄히 돼 있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후루루 뭉두루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런 것들만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꼭 다시 교재 가서 기본서를 한 번 더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을 한 번 더 눈으로 정확하게 읽어놔야지 실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또 봐도 또 헷갈리고 또 봐도 또 헷갈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46번 갑니다. 다음 주.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요거 한번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결산조정 사항하고 신고조정 사항이라는 게 있죠. 법인세 세무조정에서는요. 자,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거는 장부에 계상을 했어요. 이렇게 또 막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결산상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회계 처리했으니까. 자, 회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럼 너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세법도 인정 안 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신고조정은 뭐냐면 네가 회계 처리를 했어? 그래? 그러면은 네가 회계 처리했으니까 세법도 당연히 인정할게. 근데 회계 처리를 안 했니? 야, 너 회계 처리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세법에서는 세무조정 해야 되는데 너 왜 회계 처리 안 했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신고조정일 때 회계상 계상은 했는데 세법상도 그렇게 계상한 게 맞아. 인정이 돼. 요럴 때는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무조정이 요럴 때는 없죠. 안 해도 되잖아. 회계하고 세법하고 의견이 똑같으니까 안 해도 돼. 근데 회계상 결산 분계를 안 한 거예요. 회계상 회계 처리를 안 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가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줘야 돼요. 요런 거 안 하고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됐죠?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구분하시고 읽어볼게요. 옳은 거. 신고조정 사항은 장부에 기장해야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거 이제 결산을 잘못 얘기한 거지. 자, 결산조정 사항은 결산할 때 회계를 안 해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다는 얘기가 세무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세무조정을 해야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것도 잘못됐지. 지금 두 개 설명이 반대로 된 거예요. 지금 반대로. 보이죠? 신고조정 사항은 법인세 신고 기한 후에 경정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니에요. 신고조정 사항은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놓치고 넘어간 게 있으면 반드시 경정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처분 시 별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해야지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맞아요. 4번이 맞습니다. 요런 거 유사한 거 뭐 있었어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또 뭐 있었어요? 비상위험 적립금. 또 해약 환급 준비금. 요건 이제 23년에 새로 들어온 거고. 해약 환급 준비금. 그리고 조특법상 준비금 있어요. 조특법상 준비금.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회계 처리가 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손금 산입 세무조정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4번이 가장 옳은 내용이었네요. 약간 조금씩 지엽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헷갈리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47번. 자, 다음은 제조업의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인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손금 불산입되는 애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가부터 봅니다. 지배주주 갑에게 주주한테 여비를 쓸데없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가 우리 회사 일하는 애들한테 여비를 왜 줘? 얘는 손금이다 아니다? 손금 불산입입니다. 특히 주주니까 뭘로 처분될까요? 배당으로 처분이 되겠네. 3일의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야. 근데 왜 줘? 자, 손금 불산입이고 대표이사한테 상여금을 줬어. 근데 결의된 것만큼 줬어. 괜찮죠? 손금 인정이지. 얘는 괜찮아. 오케이. 자, 사업연도에 지출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수선비. 여기가 포인트죠. 업무무관 자산한테 이렇게 지출된 금액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손금, 불산이. 업무무관 자산 이런 것들은 뭘로 간다? 기타 사유유출 소득 처분하면 되겠네. 자, 판매한 제품의 판매 장려금으로서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금액. 이런 거 이제 우리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뭐야? 약정도 안 했어? 지 맘대로 지급한 거야? 그럼 이런 거 손금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거 손금 인정 안 해. 그래가지고 10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00, 300, 360 하고 3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이게 이제 보통 재경관리사가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지는 문제를 내긴 하는데 고르는 지문에다가는 안 넣었거든요. 그래갖고 답이 없네 하고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이제 요새는 이렇게 틀릴 만한 보기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 기본서에도 사실 없어요. 요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수업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리죠. 어쩔 수 없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고 헷갈리라고 내는 문제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찍어야 되는데 손금할지 손금불산입할지, 왜냐면 답이 두 개 다 있거든.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얘는 손금 인정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 자 보세요. 판매한 제품, 이미 판매했어. 판매를 해서 나의 원가가 된 이런 제품과 관련된 각종 부대 비용들은 원래 손금 산입이 다 되잖아요. 맞죠? 그게 사전 약정이 있건 없건 전부 다 손금 인정이 됩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시행령에 붙어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 책에는 없었어요. 책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저는 왠지 다 더해가지고 3번을 체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맞다. 별도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220만 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손금불산입 두 개만 보셔서 요건 손금 인정이 됐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나와요. 지문에서 보지 못한 생판 처음 보는 거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 하나씩 끼워 넣기도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최대한 세법 DNA를 동원해서 맞추시고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맞춰야 되는 거 딴 걸 안 틀려야 돼. 넘어갑니다. 48번. 자, 다음번에 이제 그 내년에 교재가 개정이 되고 이러면 저런 것들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주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주식을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했으면 그 액면 미달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데 얘는 손금 불산입이죠. 맞죠? 자, 잉여금 처분 항목은 확정된 소득의 처분 사항이므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잉여금 처분 항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다 계상이 된 다음에 걔가 자본의 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부 다 과세소득으로 이미 과세도 끝났고 전부 다 처리되네야.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잉여금 가지고 내가 상여를 주건 다른 데로 전입을 시키건 배당을 주건 걔네는 비용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지. 송금도 아니죠. 그래서 송금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재반 법령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내는 벌금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증거 효과가 감소되죠. 아이고 벌금 냈네? 손금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세금도 깎아지잖아. 송금 들어가면. 그래서 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얘기고. 자, 세법상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했어요. 당의 자산에 장부가액은 업무와 관련 없으니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그냥 읽으면 맞는 문장 같아. 그래갖고 보고서 뭐야 답이 없잖아.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막 시간을 잡아먹고 헤매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할 때 분개 쫙 그려줬기 때문에 지금 또 할 수는 없어요. 자,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는 우리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는 비용들 있잖아. 무슨 수선비라던가 무슨 이자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이거 뭐 우리 출자 임원이 쓴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싹 다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얘를 취득하는 거는 순자산 증가야. 인정 안 할 수 없어. 그리고 얘를 처분하면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 47번, 48번 두 개 다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49번 갈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상환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건 우리 맨날 했으니까 장기 할부 판매금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이다. 맞죠? 부동산 양도는 대금, 청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의 손익을 인식한다. 이게 또 맞죠? 자,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으로 인식해도 회수기일로 적용할 수 있다. 맞죠? 중소기업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특례가 있었잖아요. 자, 금융회사 등 이외의 일반 법인, 앞에 건 이제 소용없는 거 그냥 일반 법인이 발생주의로 미수 수익을 계산했다는 얘기는 이자 수익을 계산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하고는 회계상 둘 다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죠. 그래갖고 전부 다 기말에 발생분계 했잖아요. 발생주의 분계. 미수수익 잡고 미지급 비용 잡고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런데 세법은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싹 다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미수수익에 대해서 입금불산입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 비용은요. 얘는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인정을 하죠. 근데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만 인정해요? 원천 징수 대상인 거 아닌 거. 아닌 것만 인정하잖아. 근데 대부분의 이자 수익은 전부 다 원천 징수 대상이라 그랬죠. 대부분의 이자 수익은 전부 다 원천 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그냥 발생주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일반 법인이 미수이자를 계상했어요. 미수수익을 원천 징수가 되는 이자 소득에 한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원천 징수가 안 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 말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푸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론서로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본다. 넘어갑니다. 5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재고자산은요. 영업장별로 상이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죠. 따로 할 수 있잖아 다. 만약에 무신고했어. 그럼 후입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 선입 가야지. 자,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경과해서 신고했대. 원래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는 언제 해야 돼요? 내가 이제 X1년 거 변경하고 싶다. X1년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종료 이전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요 기한을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임의 변경으로 봐서 선입선출법과 그 이전에 당초 신고한 것 둘 중에 뭘로 본다?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4번 세무상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볼까요? 세무상 평가가 50인데 회계상 재고자산 기말가액이 뭐 세무가 작아야 돼. 어떻게 돼? 얘는 이제 70이다. 그럼 말이 맞죠? 세무상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기말가액보다 작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입금 산입해야 돼? 아니지. 자산을 줄여야 되잖아. 재고 자산을 줄여야 되니까 얘 어떻게 해야 돼? 손금 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가야지. 맞아 틀려? 틀리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따져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다. 51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3일에 세무조정사항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요거 뭐예요? 감가상각비 시인 부족액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봅니다. 회사에서 감가상각비 계상한 거 손익계산서 비용이죠. 세법상 상각 범위액, 이거는 이제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건물은요. 한도보다 더 작아요. 시인 부족액이 200이 발생했네. 그런데 전년도에 150만 원이 부인된 게 있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년도에 부인된 거를 당기 시인 부족액만큼 손금 산입을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시인 부족액이 200이 있고 전년도 넘어온 게 150이면 손금 산입 200을 해야 돼? 손금 산입 150을 해야 돼? 아, 당연히 손금 산입 150을 해야죠. 당연히 150을 해야지. 유보를 추인해야 되니까. 그쵸? 자, 기계장치 430, 얘가 이제 더 크네. 그러면은 비용을 더 크게 잡았네. 손금 한도보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손금 불산입 50만 원만큼 손금 불산입이고, 영업권은 한도가 더 크네요. 얘도 시인 부족액인데 얘는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년도에 상각 부인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원래 세무조정이 없어요. 없는 게 맞아. 자, 그럼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150 플러스 50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0만 원만큼 감소다 이렇게 봐야지. 과세표준이. 됐죠? 얘는 차감하는 세무조정이고 얘는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5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상각 범위액의 차액을 크면 상각 부인액, 초과하면 한도가 더 크면 상각 부인액, 그리고 계상한 거하고 한도가 더 계상한 회계상 계상한 거보다 한도가 더 커. 그럼 시인 부족액. 근데 계상한 게 한도보다 더 커. 그럼 뭐예요? 상각 부인액.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자, 상각 부인액은 손금 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고 차기 이후에 시인 부족액이 만약에 발생했어.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방금 했잖아요. 앞에 문제에서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합니다. 자, 시인 부족액은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각 부인액이 없어. 그러면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년도에 넘어온 게 없는데 무슨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맞죠? 자, 법인의 각 사업년도 감가상각비의 감가상각의 시부인은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계산해. 별도로 해야 돼. 아까 앞에 문제도 어떻게 했어요? 건물 따로, 영업권 따로, 기계장치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해야 돼요. 시인 부족액에 대한 손금 산입도 다 따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합치고 상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53번. 자, 3일은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런 거 이제 체크해놔야지. 특수관계가 아니야. 아닌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15억 원에 매입했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법할 때 이상한 거래하는 거 두 가지 종류 기억하라 그랬죠. 내가 손해보는 이상한 거래, 고가 매입 대표적으로, 또 저가 양도. 요거 두 개는 내가 손해보는 거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특수관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걸립니다. 특수관계인 경우에. 그런데 특수관계가 아니야. 그럼 뭐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의제기부금을 고려해야 되겠죠. 의제기부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15억 원에 고가 매입했네요. 고가 매입. 시가는 15억 원. 시가는 10억, 거래가는 15억 원. 자, 그러면 나는
토지를요 15억 원에 사왔지만 세법상은 토지를 15억 원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쵸? 얼마만큼, 정상가액 얼마만큼 본다? 플러스 마이너스 30%니까 10억에다가 30% 더하면 얼마예요? 13억. 13억만큼을 정상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토지를 15억으로 취득을 했을지라도 세법상은 토지를 13억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런데 현금은 얼마가 나갔어요? 15억이 나갔네?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의제 기부금으로 보겠다고요. 의제 기부금으로 보겠다고. 요렇게. 그럼 요렇게 의제 기부금으로 본 얘는 어떻게 할까? 기부금 한도 시부인 해야죠. 얘가 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 다른 법인의 정체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특수관계가 아닌 저 다른 법인이 그냥 정말 다른 법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비지정기부금, 전액 2억 송금불산이에요. 됐죠? 근데 특례기부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도, 일반기부금이야. 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자, 읽어봅니다. 옳은 거.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15억 아니죠. 의제기부금은 2억 원이죠.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의미는 뭐예요?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시부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 해당하는 5억 원은 송금불산이 파여야 한다. 이거 뭐예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송금불산입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됐죠?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아니죠. 가장 옳은 거는 2번이네. 맞죠? 이거 이제 기부금 시부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부인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부금 단체일 수도 있잖아. 자, 그 다음 54번 갑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7기 사업연도 기부금에 관한 자료이다. 자, 원래 이렇게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는 게 조금 간단하게 아예 한도까지 주어지면서 출제하는 게 조금 이제 통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기부금 막 기준소득금액부터 다 계산해가지고 한도 계산하라는 문제는 사실상 신유형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예제들을 전부 다 잘 풀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계산하는 예제들을. 자, 볼게요. 요런 게 이제 나오면 약간 시간 잡아먹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잖아. 제 3일에 기부금에 관한 자료이고요.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자, 요게 이제 2023년부터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 특례 기부금으로 바뀌었죠. 지정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나머지 다 똑같아. 그냥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 때 그렇게 그냥 감안하세요. 아, 법정이 그냥 특례구나. 자, 당기순이익 1억 원, 법정 기부금 7천, 지정 기부금 1,200. 그러니까 특례 7천, 일반 1,200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부금 외에 세무조정 사항 있고요. 공제가 가능한 2월 결손금 8천만 원 있고요. 자, 우리가 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할 때는 기준소득 금액이 필요한데 뭐 기준소득금액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법인세 구할 때 당기순이익부터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부금에 대한 한도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당기순이익에는 기부금이 비용으로 차감돼 있겠죠. 그 비용으로 차감된 기부금을요 더해주세요. 왜냐면 기부금을 내기 전에 너의 소득을 알고 싶은 거야. 얘를 우리가 기준소득금액이라 그래요. 얘를 기부금을 내기 전에 너의 소득이 얼마니?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차감하죠? 그리고 나서 법정이면 50% 됐죠? 다음에 법정 계산한 다음에 일반이면 저도 이제 2배부터 하고 법정이라 그러는데 특례 일반이면 10%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특례 기부금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1억 원 세무조정 볼게요. 입금 가산하는 거 2,600 그리고 손금 차감하는 거 1,000만 원. 요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지정 기부금 400만 원이 송금불산이 이렇게 여기 포함이 됐겠죠. 여기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쟤는 아예 기부금 한도 계산 대상 자체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뭐 더하고 빼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냥 가만 냅둬. 쟤는 그냥 기부금으로 한도 계산할 취급이 되는 애가 아니니까 버려. 됐죠? 요렇게 한 다음에 내가 실제 지출한 기부금 얼마예요? 법정 7천, 지정 1,200 요렇게까지가 뭐라고? 기준 소득 금액이라고. 요렇게 다 계산한 다음에 이제 결손금 뭐까지 가야 돼? 8천만 원까지. 아유, 너무 가로로 길게 써버렸네. 이거만 다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너무 가로로 길게 써서 별로 이쁘진 않은데 세로로 썼어야 되는데. 1,200 빼기 8천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아주 간단해. 얼마나? 1억 1,800 나와요.
자, 여기에 몇 프로라고 특례는 50%라고. 나누기 2 하면 되죠. 50%니까. 그러면 뭐 얼마야? 한도가 5,900이네. 자, 법정기부금 지출금액이 얼마다? 회계상 7천만 원 지출됐어. 한도는 5,900이야. 그럼 얼마 초과했어요? 1,100만 원 초과했네. 어떡할까? 1,100만 원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고 5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접대비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에 중소기업 3,600만 원이고요. 얘는요 사업연도에 따라서 안분 계산해줘야 됩니다. 월수 안분 계산해줘야 돼요. 맞죠? 자,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수익금액은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상 매출액. 그래서 차감할 거 차감한 순매출액에다가 부산물을 매각했으면 더해주는 거 맞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지엽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기본서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보란 얘기예요.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내용 아니에요. 자, 일반 수익금액하고 특정 수익금액이 만약에 동시에 발생했다. 여러분 기부금 요율 기억나세요? 이런 게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당연히 주어져 줄 거라 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100억 이하는 한번 보시면 0.3%죠. 한도 요율. 그리고 또 500억 이하는 얼마예요? 0.2%거든요. 그리고 또 500억 넘는 거. 얘가 이제 0.03%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반 회사하고 거래한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법인하고 발생한 수익금액이 있다. 특정 수익금액이 있다. 그랬을 때 0.3% 좀 더 많은 요율을 적용받을 애는 누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지. 특정은 솔직히 말해서 접대비라는 게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쌓이는 순서가 일반이 먼저 쌓이고 특정 수익금액이 두 번째 쌓이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요율을 네가 먼저 적용받으라고. 순서가 그래서 일반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금? 특정 일반 순서대로 한다. 아니지. 얘 이제 잘못된 거예요. 됐죠? 일반 특정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특정 수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를 곱해서 한도를 산출한다. 왜? 특정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가 사실상 필요 없다니까. 특수관계법인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걔네가 뭐 영업을 해야 돼. 뭐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문화접대비 한도액은 지출하고 일반 한도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 이런 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렇게 조금 지엽적인 것에서 말 문제가 나오려면 문화접대비는 일단 20%, 일반 한도액에서 20% 하고 해당 지출액의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통 한도는 적은 걸 한도로 많이 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3번이 틀렸죠? 틀린 거 찾으라는 거 맞죠? 틀렸고 넘어갑니다. 56번. 3일은 대표이사 아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스포츠카 3천만 원에 구입했네. 1월 1일에. 지급이자가 800만 원, 차입금 쩌수가 이렇게 됐대요. 이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업무무관 자산, 우리 회사 대표님 아들의 스포츠카는 업무랑 전혀 상관이 없네. 그럼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이자 비용을 송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게 아니야. 너네 회사에 스포츠카가 있네. 스포츠카가 있는 것 자체가 비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산이잖아요. 근데 너 지금 회사에 이자가 얼마 나가서 800만 원 나갔네. 그러면 이 800만 원 중에서 스포츠카 지분만큼은 너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뭐를 앞에 놔야 돼? 이자 800만 원 중에서 차입금 적수 분해 업무무관 자산 3천만 원 얘의 적수 365일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3천만 원에 곱하기 365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기 2190 이렇게 하니까 50% 나오네. 그러면 이제 800만 원 이렇게 했더니 400만 원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야? 400만 원 이자 중에서 800만 원 이자 중에서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것. 즉 400만 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하겠다 이겁니다. 야, 너네 회사의 자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업무랑 무관한 게 절반을 차지해? 그러면 이자 비용 절반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57번 갈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10기 대손충당금 변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손충당금 자료가 이렇게 쭉 주어지는데 대손충당금은 T계정으로 자료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T계정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금액하고 한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대손충당금은 기말잔액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쵸? 왜? 세법상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총액법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기말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잔액하고 한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기초에 넘어온 이 잔액에서 전기의 유보가 발생한 게 있다면 얘는 반드시 유보 추인을 시켜줘야 된다. 왜냐? 총액법 기준이니까 작년에 발생한 건 일단 다 없다 치고 다시 기말잔액하고 비교하자. 이런 개념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보니까 기억. 전기 기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게 무슨 얘기야? 작년에 손금불산입 60만 원 유보했단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는 추인 한번 들어갑니다. 손금 산입 6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건 일단 무조건 한번 해줘야 돼요. 무조건. 전년도 거를 추인시키는 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 추인시키는 거. 됐죠? 이제 계산 들어갈게요. 자, 기말 채권 잔액이 1억 4천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업무랑 관련된 가지급금 4천만 원이 포함돼 있네. 그럼 기말 채권 1억 4천에서 빼기 4천만 원을 뺄 거예요. 여기에서 대손 실적률 곱해줄 건데 대손 실적률 지금 0.8%네. 자, 0.8%하고 1%하고 어떻게 해야 돼? 큰 거 곱하죠. 큰 거. 뭐가 커요? 1%가 크네. 그럼 1억 원에 1억 4천에 4천 빼면 1억 원이잖아. 1억 원에 1%는 얼마야? 100만 원이네. 대손충당금 한도가 얼마다? 100만 원이다. 뭐하고 비교해야 된다? 200만 원하고 비교한다. 200만 원이 얼마만큼 더 커요? 100만 원 더 크지? 어떻게? 손금, 불산이 100만 원, 소득처분, 유보 이렇게 가네요. 소득, 세무조정 2개 나오네. 어떻게 2개 나와요? 요렇게. 송금물산입 100만 원은 단기에 한도 초과된 거. 송금산입 60만 원은 전기 유보 추인시킨 거. 요렇게 대손충당금은 2개의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2개의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다음 58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첫 번째 특수관계자와 거래해야 되고 두 번째 부당한 조세 감소가 있어야 돼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감소했는지 하고는 관계없이 요거 잘못됐어요. 부당한 조세 부담이 감소가 있어야 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택 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는 복리후생적 지출로 보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회사가 사택을 출자 임원한테 자, 지분율이 5%면 소액 아니죠? 소액일 때는 괜찮아. 근데 소액이 아니잖아.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2번. 요거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사택을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집을 제공해 주는 거죠. 사택을 제공하는 거를 출자자 혹은 출자 임원, 친족들 막 이런 사람한테 사택을 제공해줘.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업무랑 관련이 없다. 업무랑 무관하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해서 전부 다 송금 부인하는 거예요. 사택 제공하는 거. 자, 두 번째, 돈 빌려주는 거 있어요. 주택 자금을 대여하거나 전세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것도 당연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누구한테? 중소기업 직원에게. 임원은 안 돼요. 직원에게, 중소기업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여하는 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부당행위로 보지 않아요. 요 정도로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다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59번. 다음 중 법인세 신고납부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제 법인세 거의 막바지 문제죠.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이니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이라고 치면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 기간 이렇게 잡아서요. 요 종료하고 나서 2개월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냐면 전년도 납부 금액의 50% 실적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결산 기준이 있습니다.
6월까지 실제 장부를 만들어서 가결산으로 법인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중간예납 세액은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다음에 내국법인이 배당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한다. 여러분, 원천징수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잖아요. 그쵸?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한테? 다른 법인에게 뭐를 준대요? 내국법인에게 뭐를 준대? 배당소득을 준대요. 배당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에게 배당을 줄 때 원천징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요 법인이야. 법인한테요,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 합니다. 이 법인한테요, 배당을 줄 때 원천징수 안 해요. 단, 투자신탁의 이익 기억나세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배당과 같은 성격인데 얘에 대해서만 14%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는 거는 딱 두 가지 경우. 이자를 줄 때 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줄 때 딱 요거 두 개 말고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소득세에서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됐고요. 법인세법에는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부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60번, 다음 중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해야 된다. 맞죠? 12월까지 종료했어. 그럼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는 거 알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등등을 안 했어. 그러면 무신고로 봅니다. 소득금액이 만약에 없거나 결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세금 낼 게 없잖아요. 그럼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안 되죠.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잘못됐고. 법인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하나의 납부할 세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금액 얼마? 1,000만 원 넘을 때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기간은 일반 법인은 한 달, 중소기업은 2달, 2개월 내 그렇게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60번 법인세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들도 지엽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서로 돌아가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됐죠? 우리 이제 61번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